네, 안녕하세요. 거버넌스 초대석 진행을 맡은 조세를 김지혜입니다. 오늘 모신 김용남 변호사님은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 시작해서 서울과 수원 등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하시고 제19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1호의 대표 변호사이시고 최근에 수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넘어서 만이 되는 그 순간까지 1,400만 수액주주들이 하나로 뭉쳐서 자본시장의 혁명을 이끌어가자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주식시장 10가지 룰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책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 텐데요. 김용남 변호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고 국회 진출하신 뒤에도 예결위나 환경노동위 같이 자본시장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경력을 쌓으셨는데요. 수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내실 정도로 이렇게 거버넌스나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제가 자본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오래됐죠. 왜냐하면 검사를 시작하면서도 금융 관련된 수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벌써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때 이제 검사 시절에 국비 유학을 갔다 오면서 쓴 논문도 영국의 증권거래와 관련한 주제로 논문을 썼었고, 또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석사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그때 논문 주제도 당시로는 증권거래법, 지금은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바뀌었죠.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는 증권거래법 관련한 석사학위 논문 취득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오래됐고, 최근에 제가 특히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우리 자본시장에 뭐랄까요, 주식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도대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일종의 대중들이 좀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제목이 조금 파격적인데요. 네. 그 제목에 특별한 의미를 담으셨을까요? 사실은 주주행동주의는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하는 게 아니죠. 연금이나 펀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앞장서서 주주행동주의를 펼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개인의 직접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요. 그게 이제 펀드 등 기관에 대한 신뢰가 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펀드를 불입을 하느니 내가 직접 주식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보면 개인들이 이 선물 옵션도 직접 투자하잖아요. 그 정도로 뭐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액주주들이 뭉쳐서 정말 힘을 발휘해보자. 왜냐하면 웬만한 상장기업의 지분을 보면 소위 오너라고 표현되는 지배주주 일가들의 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30% 갖고 있으면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거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고, 근데 상장 주식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거든요. 다만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게 심이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주주총회나 이런 데 참석하는 비율이 낮았으니까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주주 권리를 행사하면 정말로 회사 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부양하는 식으로 기업 거버넌스를 바꿔갈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이제 미국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게 주주 환원 정책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한국은 이렇게 다르게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도 소각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미국은 보면 두 가지 이제 주식시장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사회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는 주주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누가 정말로 핵심 세력이냐, 주인공이냐, 그게 이사회 멤버들이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기업의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하나는 뭔 소리냐, 기업의 주인은 실제 주인은 주주인데, 그래서 주주가 중심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사회 중심주의도 아니고 주주 중심주의도 아니고, 굳이 표현하자면 지배주주 중심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의 경우에,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냐 주주냐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주주가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발행 주식수를 줄여주고 그 남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배당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주들이 주식을 사면 대접을 받고 결국에 경제적인 부도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사주 취득을 하더라도 소각하는 비율이 대략 2.3%에 불과합니다. 97.7%는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서 이거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대부분 활용합니다. 어떤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자사주를 우호 세력과 바꾼다든지, 최근에도 보면 우리 대기업 중에 서로 자사주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교환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우리 주총 때 네가 자사주는 왜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사주 사놨던 걸 다른 회사에 넘기고 또 그 대가로 그 회사의 자사주를 넘겨받으면서 서로 우호 세력이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보면, 아예 회사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KTNG 같은 경우에 지금 자사주를 약 11% 정도 들고 있어요. 많이 들고 있죠. 근데 이 자사주를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다가 기부를 하고, 재단 이사장을 또 대표이사가 겸임을 해요. 의미가 없네요. 그 덕분에 이제 그 대표이사 하시는 분이 지금 8년째 대표이사로 계속 계시죠. 이렇듯 자사주를 본인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하고, 이거를 뭐랄까요, 일종의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러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의미가 별로 없죠. 이걸 사서 없애버려야죠. 그래야 남은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이 배당도 더 많이 받고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는 건데, 이만큼 미국과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도 완전히 태도가 틀립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소각이에요. 소각을 안 하는 게 아주 예외적인데, 우리는 거꾸로 소각을 하는 게 아주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가야죠. 소각을 유도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그전에는 지금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사주 취득은 소각을 전제로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법이 바뀐 거예요. 물론 이제 의무공개 매수도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법을 개정해서 자사주는 소각하도록, 의무 소각하도록 법률로서 강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자사주 사면 소각을 전제로 해서 취득하는 거를 우리 기업 문화가 좀 바뀌어주면 좋은데, 자발적으로 안 되면 법으로 하도록 해야죠. 변호사님께서는 책에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가버넌스의 우수 사례로 꼽으셨는데요.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기존 기업들과 어떤 점이 달랐나요? 또 제2의 메리츠 금융이 나오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지배 구조 자체가 틀리죠. 우리나라도 많은 경우에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LG, SK, GS, CJ 많죠. 삼성하고 현대차 정도만 지주회사 제도가 아니고 아직도 이제 순환출자 구도로 있습니다만, 그 외에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한국식 지주회사 제도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애플, 구글 같은 회사는 상장회사가 몇 개겠습니까? 하나죠. 애플은 애플이 상장돼 있는 거죠. 그 밑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지주회사인 유일한 상장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회사죠. 구글도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가 상장돼 있는 거고, 그 밑에 유튜브를 비롯해서 온갖 자회사들이 다 비상장으로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LG를 예를 들자면 주 LG가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LG화학, LG 생활건강, LG전자, 상장 회사가 한
11개 정도 됩니다. 근데 또 LG화학에서 물적 분할된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손자 회사까지 상장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 상장에 따른 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는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있잖아요. 지주회사, 웬만한 지주회사 보면 PBR 0.3짜리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0.3이란 얘기는 그냥 이 회사 셧다운하고 청산해서 나눠 가지면 주주들이 훨씬 지금 주식 시가평가액보다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기형적인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재벌들의 순환 출자 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지주회사 제도로 바꾸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잘못 도입한 거죠. 미국처럼 원칙적으로 맨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만 상장회사로 남겨두고 밑에 자회사는 비상장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지금 지배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메리츠도 원래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다 상장돼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거를 증권과 화재를 비상장하면서 금융지주만 상장회사로 남겨뒀죠. 그러니까 미국식 진정한 지주회사 제도를 만든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지배주주가 여러 가지를 어떤 면에서는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장회사 제도가 왜 기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냐,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맨 꼭대기에 있는 지주회사 주식만 갖고 있으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주회사 주가는 보통 대폭 싸요. PBR 0.3짜리도 흔하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싸요. 그러니까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상속세, 증여세의 부담이 확 줄어들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 규모, 자산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근데 메리츠처럼 본래의 의미, 정상적인 의미의 상장 회사, 상장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면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리츠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 다 소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증여나 상속 단계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재와 증권을 상장 폐지하는 과정에서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율도 많이 좀 내려갔고요. 이런 걸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아주 훌륭한 거버넌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배주주의 어떤 주식 평가액은 훨씬 높아지죠. 물론 이제 나중에 먼 훗날 상속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원칙대로 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거버넌스의 모범적 사례 아닌가, 메리츠의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이제 여러 가지 세제상의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방미를 하면서 경제사절단 같이 갔는데, 이런 거버넌스 모범 기업은 자꾸 옆에 두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한테도 따라 배워라,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내부 거래로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터널링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특히 공시 규제가 없어서 취약한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런 터널링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떤 정거장이라고 표현되는 쓸데없는 회사를 하나, 오너 개인 기업 아니면 숨어있는 계열사 같은 걸 만들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자기 회사와 거래하게 하면서 이익을 많이 여기다 떨궈 놓는 경우가 많죠. 형사적으로 따지면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사적으로 딱 처벌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보기에 부당한 내부 거래가 많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소위 우리가 재벌이라고 이야기하는 대기업 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이에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는 자산 규모 5조 원 미만 기업들은 사실 더 심한 행태들이 많이 있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훨씬 그 회사가, 특히 상장 기업의 경우에 많은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돈을 빼내는, 터널을 통해서 자꾸 빼내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장부상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있고 기업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내부자 고발도 더 활성화돼야 되고요. 제가 검사 시절에도 보면 대부분 큰 기업들에 대한 핵심적인 그 수사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내부자 고발로 이루어집니다. 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근무하다가 잘리신 임원이 이렇게 자료 들고 와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자 고발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휘슬블로워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더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한때 지난 정부 때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바보 같은 일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부당한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국가기관 내지 부서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이제 힘을 합치면 장부나 이런 거 열람 등사도 청구할 수가 있고, 좀 기업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더 활발히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 경영을 보다 건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방면에서 활성화시켜 나가야죠. 그래야 이 터널링을 점점 줄여나가고 결국에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시가 필요하겠네요. 네. 이거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방금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로 메리츠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거버넌스의 최악의 사례들이 지금도 많아요. 뭐 들으시는 분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현정은 회장 같은 분은 경영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게 회사에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를 끼친 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됐잖아요.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인정된 것만 해도 1,700억 원, 거기다 이제 지연 이자까지 하면 한 2,8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래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의 포지션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된다고 또 보셨는데요. 이사의 포지션 중에 법적 포지션은 상법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개정해서 가능한데, 또 지배주주가 이사직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기업 내 포지션 문제를 개선하려면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그게 상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당연히 주주들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가. 지금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회사가 어떤 법인체로서의 회사 내지는 회사의 지배주주만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이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제 상법에 규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란 말씀이죠. 이제 확인적으로 한번 개정을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나라 이사회의 문제는 이게 일종의 거수기 아니냐, 지배주주들을 위해서 그냥 거기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거수기 이사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사 임명에 있어서 지배주주가 워낙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뭐 지배주주가 나를 이사로 임명해 줬으니 지배주주 의사대로 그냥 결정을 해주는 이런 이사회 운영. 근데 이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다른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봤을 경우에 이사에 대한 책임을 어마어마하게 물리는, 지금도 뭐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이게 인용되는 사례가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2대 주주로 있는 쉰들러가 주주 대표 소송을 한 케이스죠. 그 소송 9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쉰들러가 주주 대표 소송을 하면서 법률 대리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률사무소에다가 맡겼는데, 모르긴 몰라도 소송 비용으로 아마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지출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쉰들러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9년에 걸쳐서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면서 대법원 확정까지 시켜서 손해배상금 2,800억 원을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회사에 집어넣도록 만드는 일,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다른 주주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보다 쉽게
쉽게 제도 개선을 해주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사가 내가 지배주주 뜻만 쫓아서 잘못된 결정에 동의를 했다가는 내가 패가 망신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긴장감을 더 갖고 이사회에 임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개선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 대표 소송뿐만 아니라 집단 소송의 절차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적인 집단 소송은 허용이 안 되고 증권 관련 집단 소송만 지금 제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의 육심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냐 이걸 갖고 1, 2, 3심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 또 1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늘어나죠. 또 거기에 원고 대리인도 또 건수 제한을 둬놨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잘못된 기업의 결정,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때는 누구나 법률적인 구제 수단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줘야 이사들이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안 하게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주주의 이제 의결권 행사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연금이 기업 거버넌스에 그동안 불관여로 일관해왔던 점을 또 지적을 하셨어요.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주주행동주의는 연기금 같은 기관들이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긴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주 대표 소송을 하던 뭘 하던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액 투자자가 자기 돈 들여서 소송하라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기금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앞장을 서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됐던 것이죠. 연기금 중에서도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1등은 국민연금입니다. 작년에 80조만 안 까먹었으면 지금 운용 자산이 900조가 훨씬 넘을 텐데 그래도 850조 정도는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돈으로 국민연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만큼 큰 자산을 운영하면서 그게 모두 국민들이 이렇게 연금을 불입해서 형성된 재산입니다만 그만큼 책임도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차원에서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배주주 편에 쓴다든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아니면 지배주주의 의사와 반대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기권을 한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결정이라면 오히려 다른 어떤 주주보다도 국민연금이 앞장서서 주주 제한도 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야 국민연금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고 기자님이나 저도 나이 먹어서 연금 받게 될 때 연금 고갈 안 되고 계속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야. 지금 국민연금의 태도는 대단히 아쉬운 면이 많죠. 너무 소극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 개정안이 최근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이 사안이 주식시장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미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국회 통과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도 일종의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오히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어떤 벤처기업을 창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그 사람의 의결권은 다른 후순위 투자자들에 비해서 50배, 100배예요. 왜냐하면 벤처기업 창립해서 외부 투자 받을 때 그게 시리즈 A, B, C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만 상장 전 단계에도 보통 액면가의 50배수, 100배수 정도는 투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액면 500원짜리 주식 파운더는
자기가 500원에 취직한 거지만 다른 외부 투자자들은 500원짜리 5만 원씩 주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투자한 금액으로 따지면 벌써 50배, 100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구상하고 그걸 실행에 옮긴 파운더로서 받을 수 있는 메리트인데 여기다 대고 또 복수 의결권을 준다? 만약에 제가 벤처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복수 의결권이 도입되어 있는 아니면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에는 잘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훨씬 비싼 값어치의 그 주식을 구입하면서 투자를 해줬으면 내가 투자한 적어도 돈만큼은 내가 50배, 100배의 돈을 감내하고 투자를 했으면 적어도 그 정도 값어치는 내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벤처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복수의결권 도입이 우리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주주 평등주의를 깨고 도입이 돼서 한번 제도가 도입되면 또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상장 전 단계에서만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걸어 놨습니다만 이게 제한이 한 개, 두 개씩 풀릴 가능성이 있고 특히 가장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게 소위 재벌 지배주들의 2세, 3세 이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벤처기업을 창업하면서 거기에 복수의결권을 통해서 역으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의결권 도입은 대단히 신중했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저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아닌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쪼개기 상장 같은 꼼수가 판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높은 상속세율에 있다는 점에 공감을 하시면서도 또 법 개정 전에는 일단 사회적 약속임이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속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도 기업도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쪼개기 상장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두 가지의 상반된 목표를 지배주주들이 동시에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남의 돈을 투자받으면 자기의 지배력은 약화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회사를 하는데 완벽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면 자기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면 되죠. 근데 상장 기업은 그럴 수가 없죠. 더군다나 상장 기업인 상태에서 외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받는다면 자기 지분율은 떨어지면서 지배력도 약화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외부 투자는 받으면서 자기의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이유에서 이 악용되는 게 물적 분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LG화학의 경우에 2차전지 사업부를 독립시켜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100% 자회사 형태로 물적 분할을 하면서 거의 동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막대한 외부 투자 자금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받았습니다만 지금도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87%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서 LG화학의 또 윗단계인 LG 그리고 LG의 주식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막대한 외부 투자 자금을 받았지만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반된 두 가지의 목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이거든요. 근데 지배주주는 좋죠. 하지만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부의 미래 전망을 보고 주식을 산 소액 투자자들은 완전히 멍들었잖아요. LG화학은 워낙 좋은 회사라 주가는 많이 회복은 돼 가고 있습니다만 만약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 안 하고 이게 그냥 LG화학으로 한 덩어리로 지금도 있다 라면 아마 지금 LG화학은 삼성전자하고 시총 1, 2위를 다투는 정말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LG화학을 그전부터 믿고 주식을 투자했던 소액주주들은 아마 에코프로 산 분들보다 돈 더 벌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쪼개기 상장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상속세가 큰 원인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위의 회사의 주가는 떨어뜨리거나 유지를 시키고 적어도 못 올라가게 이제 실링을 자꾸 만들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간 회사는 계속 키워서 지배력은 계속 유지를 하고
그게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율이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60%잖아요. 네. 러프하게 계산을 하면 10조 정도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면 상속세로 6조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50%를 넘게 가져가는 것은 저는 국가 권력의 횡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아마 주주행동주의나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다른 분들과 저와 가장 입장 차이가 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속세도 낮춰주자. 그래서 적어도 50% 미만으로는 만들어 주되, 다만 이런 쪼개기 상장 같은 꼼수는 못하게 막자. 이게 저의 주장이고, 이 상속세, 증여세 이 부분은 워낙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거 깎자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이 떨어지는 표가 더 많아서. 상속세 줄여주자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이런 주장들을 거의 정치인들은 안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특히 과점주주에 대한 60%의 세율은 깎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책에서 주주 민주주의를 위해서 소액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척간두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셨는데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백척간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위기 상황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만, 사실은 이제 백척간두의 의미는 정말 이게 극에 달했다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제가 주주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을 지분율을 분석해보면 소액주주들이 들고 있는 주식을 합치면 제일 많습니다. 그게. 그리고 지배주주 아니면 기관 투자자 순이겠죠. 근데 이 소액주주들이 주인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 참여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를 합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선거 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주주총회에 우리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 권리를 행사를 해야 소액주주들이 대접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주 무서운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액 투자자 분들이 내가 산 주식 그냥 오르기만, 소위 기도 매매를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또 힘을 합쳐서 주주 제안도 하고 이러면서 회사 가치를 스스로 올리는 작업들을 해 나갈 때, 그게 한 발 더 나가는 것이죠. 주주로서 한 발 더 나가고 행동할 때 진정한 회사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주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1년을 맞았는데요. 이제 소액주주들의 참여나 자본시장의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제도 개선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지난 정부보다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쪼개기 상장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물적 분할 후에 상장을 못하게 하겠다는지, 이제 곧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50%까지는 의무 공개 매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죠. 다만 그래도 부족한 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물적 분할하고 5년 정도 상장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한국조선해양처럼 물적 분할과 거의 동시에 상장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막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물적 분할해서 쪼개기 상장하는 근본적인 그 동기를 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폐쇄형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소위 락이 걸리는데, 통상 5년 정도 내지는 7년 정도는 폐쇄형으로 투자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하고 5년 후에 상장할 수 있다고 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외부 자금은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자기 지배권은 유지하고 싶은 지배주주 입장에서도 5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기 상장을 막기에는 미흡하다. 보다 장기간의 상장 금지 내지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50% 플러스 한 주의 의무 공개 매수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SM을 공개 매수한 카카오 사례의 경우에도 알 수 있습니다만, 카카오가 SM 이제 공개 매수는 40% 했죠. 100주 들고 있던 소액주주들도 사실 반도 그 공개 매수 때 못 팔았어요. 나머지 들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SM 아주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왕 경영권과 동시에 주식을 인수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미국처럼 다 사들이고, 그리고 상장 폐지로 가는 게 거의 원칙으로 가는 게 맞겠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그렇게 갔잖아요. 미국도 거의 경영권을 바이아웃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김소영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좋은 정책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점들이 개선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주주 혁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소액주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급선무는 일단 책을 한 권씩 사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이런저런 이야기 담아놨고, 또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궁극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2,50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특히 PBR 1.0에서 뭐 0.9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미국처럼 PBR을 4.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개선해야 될 점 10가지를 이 책에 담아 두었는데요.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책에 공감을 하신다면 제가 제안한 10가지,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전자투표를 통해서라도 주총에 참여를 하자, 그리고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소액 주주들이 뭉치자, 뭐 이런 10가지 룰을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같이 힘을 합쳐 주신다면 코스피 2,500을 뚫고 올라가서 코스피 5,000, 또 궁극적으로는 PBR 기준으로 정말 미국처럼 PBR 4.0을 중심으로 주가가 형성된다면, 그러면 코스피 지금 10,00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책의 내용이 실현된다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장기 주식 투자를 하면 소액주주들 누구나 우상향 그래프를 통해서 부를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많이 될 때까지 모두의 동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김용남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